여기 한국으로 요리 실습을 오게 되었다는 이탈리아 셰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방에서의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습관을 보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페데리코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매우 유명한 요리 연구가시고 저는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요. 저는 잠을 줄여가면서 요리를 공부했고 결국 명문 요리학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페데리코, 내 요리에는 철학이 없어. 내가 만든 요리들은 전부 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너무 뻔하고 재미도 없지.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 수 없는 요리사는 그저 가짜 요리사일 뿐이야. 아니, 그럼 학교에서 배운 대로 레시피를 외워서 요리를 만들지. 나만의 요리를 만들겠다고? 파스타를 만들면서 케첩을 들이부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저는 아버지의 이러한 회의적인 태도에 질려갔고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매우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제게 뜬금없는 한국행을 제안하시더군요. 페데리코, 너는 서양 요리만이 세상의 전부고 중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주 오만한 생각이란다. 그저 흔해 빠진 레시피만을 우려먹으며 이도저도 아닌 요리사로 남을 바엔 차라리 한국으로 가렴. 요리 연구가로서 말하는 거지만 세상에 한식만큼 저평가되고 있는 음식도 없으니까 말이야. 저는 아버지가 나이를 드시더니 이내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건가 싶어 황당함마저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 문화를 가진 이탈리아에서 벗어나 요리 불모지인 한국으로 가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됐거든요. 물론 이탈리아 내에는 한식당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마치 인스턴트 음식을 먹듯이 늘 먹던 요리에 질린 사람들이 잠깐 일탈을 즐기러 방문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한국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대들고 말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다며 꾸짖었고 그렇게 저는 억지로 비행기에 태워져 한국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첫 동업자셨던 진철 아저씨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됐죠. 진철 아저씨는 아버지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엄청난 성공가도를 달리던 최고의 셰프셨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진철 아저씨야말로 자신보다 뛰어난 최고의 요리사니 아저씨 옆에서 이것저것 배우라고 하셨죠. 솔직히 진철 아저씨의 첫인상은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았어요. 도대체 이런 흔해 빠진 동양인 아저씨가 어떻게 세계적인 요리사인 아버지보다도 뛰어나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저씨의 제자라던 시연은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완전히 풋내기처럼 보였어요. 그는 재료를 과하게 넣으면 능사인 줄 알고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투하했거든요. 특히나 그는 자신이 요리사인지 마늘 홍보대사인지 헷갈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음식에 매번 엄청난 양의 마늘을 퍼부었고 저는 이런 애송이를 제자로 두고 있는 진철 아저씨에게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문 요리학교 출신인 저는 풋내기 시연에게 요리 교육 좀 시켜주기로 했죠. 시연, 너는 도대체 조화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마늘을 그렇게나 많이 넣는다면 도대체 레시피라는 게 왜 존재하겠어? 우리는 마늘 향만을 내야 하는 거지 마늘 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자 시연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정도 마늘은 넣어야 비로소 마늘향을 맡을 수 있다고. 한국인들은 어지간한 마늘향으로는 마늘향조차 맡지 못해서 메인 메뉴보다 마늘을 더 많이 들이부어야 하고 한국인들은 마늘향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마늘 맛을 내기 위해 양동이채로 들이부어야 비로소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야. 페데리코, 우리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므로 레시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없어. 저는 그의 마지막 말에 아버지의 조언이 떠올라 순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렇게 시연과 고성을 오가면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몸싸움으로 번지기 직전의 싸움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시연은 이게 동양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덩치도 크고 키도 엄청나게 컸기에 솔직히 싸우면 제가 반드시 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가 겁을 먹고 먼저 물러섰다는 사실에 남자로서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는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는 유치한 생각만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시연은 정말 대인배였어요. 그는 제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자신이 사과의 의미로 요리와 술을 대접하겠다고까지 말해왔거든요. 저는 그의 넓은 아량의 이유 모를 부끄러움이 들었고 그렇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는 레스토랑 마감을 마치고 밤늦은 시간 단둘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시연은 요리가 다 되면 부르겠다며 제게 편하게 쉬고 있으라고 했고, 저는 직원 휴게실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시연과의 싸움은 일을 크게 키운 제 탓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시연을 도와주려고 주방으로 향했죠. 그런데 저는 주방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사람 좋은 척하는 미소로 제게 악수를 건네던 시연은 요리에 엄청난 양의 마늘을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이건 아무리 봐도 요리가 아니었고, 저는 시연이 화해를 핑계로 제게 복수를 하려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피자에 치즈 토핑을 10배로 넣는다면 그걸 어떻게 피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건 피자 맛이 나는 치즈쯤으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시연이 만들고 있던 요리는 라자냐와 피자로, 이건 전부 이탈리아 음식이기에 저는 이 요리들은 마늘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시연은 저와 화해를 하는 척하면서 마늘이 폭탄으로 들어간 요리로 제 미각을 상실시키려는 목적인 듯했고, 저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어 완성된 요리를 가지고 나오는 시연을 치를 떨며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가 준비한 요리의 냄새는 상상 이상으로 좋았거든요. 심지어 시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먼저 요리를 시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혀까지 희생했을 리는 없고, 저는 매우 황당한 마음에 일단 그의 요리를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연의 요리는 제가 이탈리아에서 먹어본 정석적인 요리들보다 훨씬 맛있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죠. 물론 마늘을 너무 많이 넣은 탓에 맛의 균형은 약간 깨져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맛이나 수준은 정말 최고였고, 저는 레시피에서 조금 벗어난 것만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구나 싶어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왜 저를 한국으로 보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요리 특색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개발해내는 놀라운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의 요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듯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레시피를 뛰어넘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한국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곳에서 겸허한 자세로 요리를 배워서 한국인들처럼 나만이 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식재료를 구매할 때도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들은 그 어떤 재료보다 마늘을 가장 많이 구매했거든요. 한 번은 납품업체의 장기유무로 근처 마트에서 마늘을 구매해온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때의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일단 마트에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체불명의 로봇이 통로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연은 그 로봇에게 접근하더니 능숙한 솜씨로 뭔가를 입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로봇은 저희에게 따라오라는 듯 앞장서서 어디론가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에는 마늘을 판매하는 코너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벙쪄 있을 뿐이었는데, 시연은 너무나도 태연한 얼굴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국마트에는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는 전용 로봇이 존재하거든. 아무래도 대형마트는 한 주에도 몇 번씩 진열 상품이 바뀌다 보니 매번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들잖아. 그랬습니다. 한국의 마트에는 구매하려는 상품을 입력하면 상품의 위치를 약도로 전송해주거나 로봇이 직접 상품 매대로 데려다 주기까지 하는 놀라운 기술이 구비되어 있던 것이죠. 저는 한국의 놀라운 첨단 기술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아무리 미로 같고 복잡한 대형마트라도 항상 혼자 힘으로 물건을 찾아야 하거든요. 직원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이탈리아의 불친절한 마트 직원들은 그저 나는 정리 담당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질문은 다른 직원에게 가서 해요라며 소리를 질러댈 뿐이고, 놀랍게도 모든 직원들이 자신은 정리 담당이라며 대답을 거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 마트에서는 직원에게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러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연은 마늘의 상태만 보고 이 마늘이 언제 재배되었는지 짐작해서 더 먼 쪽이 가깝게 예측한 쪽에게 밥을 사주는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아니, 내기는 좋지만 도대체 그러한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려고 한단 말인가요? 저는 그가 쓸데없는 제안을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늘 이름표 한편에는 웬 QR코드가 존재했고, 시연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니 정말로 마늘이 언제 어디서 재배되었는지, 소비기한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는 시스템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들은 이런 최첨단 인프라가 상용화된 국가에서 살고 있다 보니 모든 상품을 잘 따져보고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엄청난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원산지나 소비기한을 속이고 팔아도 사실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참담한 상황이고, 형편없는 인프라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들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때는 이러한 것들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시연은 저보다 더 근접한 날짜를 맞춰버렸고 저는 그에게 밥을 사줘야 할 위기에 처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사람이므로 한국어로 된 정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숫자는 한국어가 아니었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시연은 그런 저를 보고 여유있게 웃어 보이더니 언어 선택란에 이탈리아를 입력했는데요. 그러자 마늘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탈리아어로 번역되더군요. 심지어 원화가 이탈리아 화폐 단위인 유로화로 자동으로 변환되기까지 했죠. 저는 한국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에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꼈고, 이탈리아인들은 한국에 비한다면 그저 비문명인의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연에게 밥을 사주기로 약속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놀라운 기술 덕분에 마트에서만큼은 서로의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얻지 않고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마트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물건을 집으로 배송까지 해주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배송은 당일 배송에 배송받을 시간까지 지정할 수 있어서 저희는 무거운 마늘을 굳이 짊어지고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트에서 나와 레스토랑 근처에 도착했을 무렵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웬 트럭에 마늘만 잔뜩 쌓여 있고 정작 지키는 사람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건 뭐하는 트럭인 것이며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런 무방비의 마늘 트럭을 보고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탈리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 어리둥절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연이 능숙한 솜씨로 마늘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당황해하고 있을 무렵 트럭 주인으로 보이는 어떤 중년의 남성이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시연은 그 한국인 아저씨와 수상한 대화를 주고받더니 이내 돈도 지불하지 않고 마늘을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이러한 상황에 시연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연은 이내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기 시작했죠. 저건 마늘 트럭이야. 한국인들의 마늘 소비량이 워낙 많아서 한국에서는 보통 저렇게 트럭째로 마늘을 판매하거든. 그리고 아저씨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만 놓여 있고 주인은 없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지. 저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모습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그렇다면 왜 돈도 내지 않고 마늘을 가져온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연은 별걸 다 물어본다는 듯 픽 웃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답변을 건네오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판매하는 마늘이 향이 세고 맛도 강하거든. 그래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와 같이 마늘이 주된 재료로 사용되는 요리에는 이곳에 마늘을 사용하곤 해. 당연히 자주 구매하니까 아저씨에게 선결제를 해놓고 매주 마늘을 받아가고 있지. 아니, 마늘을 그렇게나 쏟아부어 놓고도 주된 재료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저 한국인 아저씨가 돈만 받고 다시는 오지 않으면 어쩌려고 선결제를 해놓는단 말인가요? 저는 수준 높은 국민성이 필수적인 이러한 한국만의 문화에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문화를 유지하는 한국인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선결제는커녕 달리는 트럭도 막아세워서 단체로 물건을 약탈하는 전문 조직까지 들끓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틀을 깨버리는 요리 방식, 그리고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문화 등을 배우며 요리사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은 맛없는 음식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냉정한 태도를 보였고 제게 비판을 하는 손님들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매우 감정적으로 맞섰지만 진철 아저씨는 저를 말리며 비판을 수용해야만 진정한 요리사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저씨 밑에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키우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건설적인 비판은 오히려 제 요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줘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과 진철 아저씨, 그리고 시연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제가 드디어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느낄 때쯤 진철 아저씨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페데리코, 넌 내 아빠와 정말 똑같구나. 내 아빠도 너만 했을 때는
자신이 만든 요리를 욕하는 사람만 보면 입에 개거품을 물며 달려들곤 했단다. 나는 그런 내 아빠를 볼 때마다 비판은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해줬지. 지금 내 아빠를 보렴. 비판을 수용하고 보완하게 된 내 아빠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잖니. 그리고 아저씨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간 이유도 들을 수 있었어요. 진철 아저씨는 편찮으신 홀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성공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으로 귀국하셨던 것입니다. 아저씨는 가족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하는 한국인으로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하셨죠.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 아저씨의 마음이 왠지 이해가 가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한국인들은 도전 정신도 그렇지만 그에 걸맞은 훌륭한 태도와 실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인들에게 배울 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느끼고 있고 현재는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늘 중독자가 된 탓에 더 이상 이탈리아의 밋밋한 요리가 입에 맞지 않게 된 까닭도 있지만 말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